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수연입니다. 올해로 56이 되었네요.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7년째입니다. 처음엔 도망치듯 찾아든 타국 땅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건 최근 한국에서 찾아온 옛 지인을 만나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말로가 참 허망하더라고요. 지인의 그 한마디가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몹쓸 짓 했던 사람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복수심에 속이 후련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먹먹한 감정만 남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끔찍한 기억을 마음속에서 모두 끄집어내 글로 옮겨놓은 뒤 깨끗하게 잊고 싶어졌네요. 이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23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 때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서울 한복판에 대저택을 소유한 재력가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건설업으로 큰 부를 일구신 분이셨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아 사업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은가 봐. 진호가 결혼하고부터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같네. 시아버지는 늘 그렇게 절 예뻐해 주셨죠. 중매 결혼이라 제대로 된 연애도 못했지만 남편 역시 다정하게 잘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괜한 트집 잡지 않고 친딸처럼 대해주셨네요. 전 그런 가족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살림을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10달이 좀 넘었을 때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남편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나도 데려가라, 어미도 데려가. 시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셨고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저는 남편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시아버지마저 지병이 악화되어 3개월 만에 아들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세 나이에 과부가 되어 텅 빈 대저택에서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게 됐답니다. 수연아, 너도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는 시집살인 말이 안 돼. 난 네 인생 망치고 싶지 않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소중했고 무엇보다 혼자 남으신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적막한 집안에서 어머니와 둘이 의지에 떠난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쌀쌀한 바람이 불던 늦가을의 새벽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이 깬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울음소리가 고양이가 아니라 정말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시나 하고 문 밖을 살펴보러 나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 앞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고 그 안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었거든요. 아기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절할 듯이 놀라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불렀네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 목소리에 놀라 잠옷차림으로 나오신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더니 기겁하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런 짓을...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어머님은 천천히 아기를 안아들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씀하셨어요. 일단 날이 추우니 들어가자. 그리고 수연아, 얘부터 업둥이는 내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어머님, 진호랑 너희 시아버지 가고 집안이 얼마나 쓸쓸했니? 이 아이가 온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늘에서 일부러 우리한테 보낸 아이일지도 모르지 않니?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맺힌 눈으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이를 경찰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셨네요. 오히려 당장 분유와 기저귀를 사오라고 하셨죠.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남의 아이를 함부로... 남의 아이가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 아이다. 네가 낳은 것처럼 내 손자처럼 키우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보는 생기 있는 표정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는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기를 키우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아기에게 준성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준수하게 성장하라라는 의미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모든 게 서툴렀죠. 그래도 이 시어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덕에 저도 점차 아기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응? 어느새 저는 준성이를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비록 제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매일 안아주고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니 정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수근거리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과부가 갑자기 아이를 키운다고 하니 이상한 소문도 돌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호 가기 전에 며느리가 임신한 걸 몰랐어. 죽기 전에 자식이라도 남겼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게 설명하시면 사람들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시집살이를 하는 저를 안쓰러워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준성인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준석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환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비록 업둥이로 만난 아이지만 이미 제 전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역시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셨어요. 마치 친손자 대하듯 기뻐하시며 온갖 장난감을 다 사다 주셨습니다. 덕분에 쓸쓸했던 집안은 아이 웃음소리로 생기를 되찾았죠. 수연아, 준성이가 있으니 사는 맛이 난다. 이 아이 키우기를 정말 잘한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성이는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텅 빈 집의 적막함도 준성이의 제잘거림으로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조금씩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대들고 친구들과 싸우고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잦아졌죠. 준성아, 너 요즘에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몰라. 엄마 내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내가 뭐라든 상관하지 마. 어차피 내가 조금만 공부 못하면 내다 버릴 거잖아.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대답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친구들이 그랬어. 난 엄마가 낳은 애 아니라고. 집 앞에 버려진 걸 엄마가 그냥 키운 거라며? 아마 내가 공부 못하면 당장 갖다 버릴 거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말 안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니까 꼴 보기 싫지? 그래서 당장 갖다 버리고 싶어? 뭐야? 아니야.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 친구들은 다 알아. 어쩐지 난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말도 안 돼. 넌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아들이고 할머니 손자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상처 입어 눈물 흘리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영 마음을 잡지 못하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큰 사고를 치기 시작했네요. 처음엔 단순한 지각과 무단결석이었지만 아이가 반항할까봐 제대로 다그치지 못했더니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루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 충격적인 말을 전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준석이 담임입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이 맡겨놓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전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한참을 뜸들이던 담임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요즘 준성이 때문에 학교가 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썽을 부리네요. 어제는 어린애들한테 돈을 뺏어서 학교로 전화가 왔고 오늘은 미술 선생님이 자기 그림을 지적했다고 욕을 했답니다. 지난주엔 학교 유리창도 깬 거 아시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른다고 하긴 하는데 한창 예민할 시기라 저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 혼자 힘으론 더는 막을 수가 없네요. 학교에서도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준성이를 감싸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술 선생님께도 사과드리고 돈 빼앗겼다는 학생이랑 부모님께도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학교로 달려가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타이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커가며 사고의 수위도 높아져 저와 시어머니의 근심도 날로 늘어갔네요. 그런데 정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이른 새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준성 학생 보호자시죠?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셔야겠습니다. 네? 경찰서요? 아니 그게 무슨...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아들이 한눈에 봐도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과 편의점을 털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항적인 눈빛으로 절 노려보기만 했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들에게 다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준성아,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 엄마? 웃기지 마. 당신이 왜 내 엄마야? 주워온 자식한테 뭐 하겠다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내다 버리란 말이야.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20년 가까이 해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자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아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준성아, 그래도 널 여태 키워준 사람이 누구니? 너 아프면 밤잠 설치면서 밤새 간호하고 맨발로 업고 병원 간 거 다 너희 엄마야. 네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남이 버린 애 주워서 누가 그렇게 정성 들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무슨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건데요? 난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이렇게 귀찮게 간섭할 거면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요. 뭐야? 이 녀석이 오냐오냐 키웠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결국 시어머니도 아들의 반항에 두 손 두 발 들었는지 불같이 역정을 내시며 고개를 돌려버리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아들의 말에 상처를 입어도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준성이도 오죽 마음이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 녀석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만 지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착한 우리 준성이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저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방황은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가서도 끝나지 않더군요. 성적이 안 좋아 어렵게 삼수 끝에 들어간 대학에서도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술과 유흥에만 빠져 살았네요.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가 절 불러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벌써 준성이도 20살이 넘었다. 계속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좀 엄하게 하자꾸나. 일단 용돈 줄여보자. 애가 부족함 없이 돈을 주니 흥청망청 놀기만 하느라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그 말씀에 제가 용돈을 줄이자 이번엔 아르바이트 한다고 나갔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일하다 만난 사람에게 보증을 서줘서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빚에 쫓기다 결국 또 저에게 손 벌리길 반복했죠.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준성아,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학교도 마음대로 휴학해버리고 등록금 하라고 준 걸로 술이나 먹고 다니는 게 말이 돼?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안 그래도 마음 좀 잡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만 들고 쉽지 않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우편물 하나를 보여주시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준성이 영장 나왔다. 다음 주가 이때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영장이 그렇게 급하게 나와요? 실은 지난달에 나왔는데 내가 미루지 말고 다녀오라고 감춰놨었다. 아니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군대를 보내라고. 남들 다 가는 군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리냐. 준성이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얼른 가라고 그랬다. 그래도 너무하셨어요. 애 보약이라도 한 재 해먹이고 보내게 조금만 일찍 말씀해 주시지. 보약은 무슨. 네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 녀석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자란 거야. 이참에 군대 가서 고생하고 어른 돼서 돌아오면 아마 어미 마음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아들은 급하게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별에 어쩔 줄 모르고 아들이 떠난 방에 앉아 눈물 콧물 흘려야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내가 너한테 몹쓸 짓 했나 보다. 그때 준성이를 그냥 내쳤어야 하는 건데 괜히 마음 약한 너한테 끊지도 못할 정을 들이게 했어. 그래도 군대 다녀오면 좀 달라질지 모르니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망나니 같은 사내 녀석들도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고들 하잖니.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니의 위로를 희망삼아 아들이 휴가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은 몰라보게 의젓해졌더라고요. 저와 어머님에게 깍듯하게 거수경례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네요. 엄마 울지 마세요. 그동안 속썩여서 죄송해요. 제대만 하면 엄마랑 할머니 은혜 보답할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근데 엄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남들처럼만 살아주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참, 얼른 옷 갈아입고 밥 먹자. 너 좋아하는 거 다 했어. 그래, 너희 엄마가 이틀 넘게 너 준다고 갈비 재우고 식혜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다. 어서 밥부터 먹자. 그 뒤로도 저는 아들이 휴가를 나올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놓고 몸보신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얼른 제대해 약속을 지켜주기만 목 빠지게 기다렸죠. 하지만 정작 제대한 아들은 처음 몇 달만 마음을 잡은 것처럼 굴더니 이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복학해서도 수업엔 노상 빠지고 클럽에나 다니며 흥청망청 카드를 쓰고 다닌 겁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아들 때문에 속병이 나셨는지 부쩍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러다 아들이 제대한 다음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이었네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어요.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식사만 좀 못하셨지 별다른 이상이 없으셨는데요? 원래 췌장암이라는 게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만큼 소리 없는 병입니다. 무덤덤한 의사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 잃고 20년이 넘도록 친부모처럼 의지하며 지내온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암 선고에 제정신이 아니었죠. 어머님, 아무래도 여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른 병원에도 가봐요. 수연아, 됐다. 나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진호 곁으로 가야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무리 암이라고 해도 못 고치는 게 없다잖아요. 전 이대로 어머님 절대 못 보내요. 난 괜찮다. 내가 남편 복 자식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어서 노년의 태접 잘 봤다 가는구나. 이제 박복한 인생 여기서 끝나도 여한은 없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준성이를 맞게 할 게 아니라 널 다시 제가시켰어야 하는 건데 꽃같이 젊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가 보다. 저 망나니 같은 녀석이랑 너만 남기고 눈 감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 정말 미안하구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제 걱정이 되거든 치료 잘 받고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계세요. 하지만 병만은 무서웠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어머님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가셨고 곱고 우아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니 뼈만 앙상한 모습이 되어 가셨죠. 그러면서도 준성이 걱정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준성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는 차마 아들이 할머니 병문안조차 귀찮아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잘 지내요, 어머님. 요즘 취직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 온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끝까지 그 녀석 감싸느라고 너도 고생이구나. 아마 내가 아프다는 말에도 관심이 없겠지. 그러면서 씁쓸하게 웃으셨죠. 어머님은 몇 차례의 힘겨운 항암 치료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앞에서는 그 슬픔을 다 내보일 순 없어 가능한 태연하려 노력했죠. 헌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지 일주일쯤 지난 후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잠시 집에 다녀온 사이 낯선 여자가 시어머니 곁에 서 있는 거예요. 4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서다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여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어머, 보호자분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길래 말동무해드리고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가 계시는지는 몰랐네요. 보호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딱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자의 그럴듯한 설명에 저는 고개까지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원봉사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수연아, 이분이 참 잘해주시는구나. 너 없을 때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 이제 이분도 계시니 너도 너무 여기만 매달려 있지 말고 종종 볼 일도 보고 그러거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24시간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안일도 있고 무엇보다 아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았거든요. 자원봉사자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성실했습니다. 거의 매일 어머님의 병실에 와서 책을 읽어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보호자님, 오늘은 제가 시간 여유가 많아서 저녁 늦게까지 있을 수 있으니 댁에 가서 쉬다가 오세요. 보호자님도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렇게 해라. 혜진 씨가 아주 딸같이 살갑게 잘해주시니 난 걱정하지 말고. 어느새 시어머니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마음을 열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여자에게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을 풀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죠. 하지만 그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깨어 계실 때도 헛것을 보시는 일이 잦았네요. 진호야, 우리 진호가 왔구나. 먼저 떠난 아들을 부르실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졌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자원봉사자와 간호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의 정신이 맑아지신 듯 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머님, 힘드시면 나중에 하세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준성이는...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자가 병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버리셨죠.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려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의 의식은 더욱 흐려졌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졌네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어머님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라며 곁에서 떠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밤낮 없이 병원을 지키며 어머님의 마지막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아들 준성이도 어머님의 병실에 자주 찾아와 얼굴을 비추곤 했어요. 아무리 생각 없는 녀석이라도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신 할머니의 마지막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헌데 하루는 의식이 뚜렷해지신 것 같던 어머님이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다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너한테 30년간 말 못한 비밀이 있어. 어머님,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무언가를 꼭 말하려는 의지가 가득 담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수연아, 우리 춘성이 말이다. 네 어머님, 춘성이가 왜요? 어머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네요. 그 아인 업둥이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우리 진호가 바람을 피웠어.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를 만났단다. 저는 순간적으로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미간을 찡그리며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말려도 보고 윽박질러도 봤다. 다행히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진호도 후회를 많이 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진호한테 매달렸지. 그래도 진호는 그 여자한테 돈을 주고 떠나라고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남편이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니.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운 듯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와 고통스럽게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20년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죽고 난 뒤에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진호의 아이라면서. 그땐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생각도 못했지만 난 한눈에 알 수 있었어. 그 애가 진호 어릴 때를 판박이처럼 닮았었거든. 그래도 내쳤어야 하는 건데 죽은 아들이 남긴 하나뿐인 핏줄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업둥이인 척 우리 집 앞에 놓아둔 거다. 뭐라고요? 그럼 준성이가... 그래, 준성이가 바로 그 아이야. 진호의 친아들이지. 저는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가슴으로 낳았다고 여기며 정성으로 키운 아이가 남편이 불륜으로 낳은 아이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죠. 왜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왜 업둥이라고 거짓말하고 저한테 그 아이를 키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처음엔 나 혼자라도 키울 생각이었어. 네가 원한다면 널 정말 보내주려고 했거든. 근데 네가 그 아이한테 정을 붙이고 사랑을 주는 걸 보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구나.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그 여자는요? 애 엄마는 왜 아이를 버린 거예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아이만 받았다. 아이를 포기하고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그 여자는 너희 남편을 뺏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진호가 죽었으니 당황한 것 같더구나.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애로웠던 시어머니가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꾸며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속이셨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용서해다오 수연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저 진호의 자식이 세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저는 선의로 업둥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준성이는 알고 있나요? 자기가 진호씨 친아들이라는 걸? 몰라. 아무도 모르지.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그 여자는요? 정말 떠나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나요? 그래. 내가 얼굴을 잊어버릴 만큼
아이 곁엔 얼씬도 하지 않았어.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자원봉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입을 꾹 다물어 버리셨죠.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돌봐드릴 테니 잠깐이라도 숨 좀 돌리고 오세요. 어머님도 보호자분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면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으셨죠. 저는 못 이기는 척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조금 전에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업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 제가 품고 가야 할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자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평생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그토록 오랜 세월 절 속였다는 것에 절망했죠. 하지만 임종이 가까운 분을 그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과 외아들을 먼저 보내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무심한 손주와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일단 어머님을 잘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의 어머니였다고 해도 차마 손주의 정체를 밝히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요절한 아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이틀 후 정말 어머님의 임종이 임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들도 그날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꼭 읽어봐. 어머님 이게 뭐...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씀하셨네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어머님은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죠. 어머님!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님이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보다는 20년 넘게 모시던 분이 떠나셨다는 슬픔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를 펼쳐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 준비며 조문객 맞으며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더군요. 그렇게 3일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곧이어 어머니까지 떠나시니 몸도 마음도 버틸 의지를 잃어버린 듯 지쳐버렸네요. 헌데 그제야 시어머니가 주신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던 분이 기어코 그 쪽지를 건네신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얼른 침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어뒀던 쪽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늦게 알아봤다. 혜진이가 준성이 친엄마다. 예전에 준성이를 안고 왔던 그 여자야. 위험해. 도망쳐라 제발. 그 쪽지를 이해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가장에 접근한 여자가 바로 아들의 친엄마라니. 그 여자가 왜 20년 넘게 침묵하다 이제야 다시 나타난 건지, 대체 뭘 원한 건지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죠. 헌데 아들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아들을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아들이 대뜸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피곤하시죠? 장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의 태도가 이상할 정도로 살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답했죠. 그래, 좀 피곤하네. 엄마,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우리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때요? 여행? 네, 강원도 쪽으로요. 조용한 펜션 잡아서 며칠 쉬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여행을 제안하다니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죠? 갑자기 왜 여행을? 엄마한테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게 죄송해서요. 할머니도 떠나셨으니 이제 정말 세상 천지 엄마랑 저 둘뿐이잖아요. 물론 저는 아들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 뭐 언제 가려고? 미룰 필요 없이 내일 바로 출발하죠 뭐.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그러고는 씩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밀려오는 졸음을 참으며 잠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혹시나 제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무섭기도 했고 아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그때였어요. 정적이 흐르는 집안에 희미하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 건너 아들의 방에서 울리는 소리였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더군요. 그 시간에 아들 역시 잠들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상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살금살금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두운 집안에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으로 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아들의 방문 앞으로 접근했죠. 그 순간 아들 방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은 저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내일 강원도로 출발할게요. 아유, 이씨는 무슨 남편이 바람피워서 낳은 아이인 것도 모르고 20년 넘게 저한테 잘한 거 보면 몰라요? 그런 눈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피곤한지 초저녁부터 방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속 편하게 자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마터면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놀랍게도 아들과 그 친엄마는 뭔가 이상한 계획을 꾸미는 것 같더군요. 당연히 유산은 다 나한테 다 오죠. 이제 이 집에 남은 게 누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확실한 기술자들 맞죠?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운전할 거니까 운전석은 아무 이상 없이 조수석만 망가뜨려야 해요. 한 번에 끝나도록, 알죠? 그 말을 듣다 저는 숨이 막혀 현기증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살살 꼬드겨서 알아낸 게 맞았어요. 서산이랑 평택에 땅도 있고 금고 비밀번호 알아낸 걸로 증권 다 찾아보니까 사망보험금만 해도 5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친엄마가 다 죽어가는 어머님에게 자원봉사자로 위장해 접근한 이유는 숨겨진 재산과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알게 됐죠. 두 사람이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연락하고 지낸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와 제가 자신을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돈에만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무서운 짓을 꾸미고 있었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그런 괴물이 되었다니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내일 출발하면서 문자 보낼게요. 그쪽에도 늦지 않게 대기하라고 꼭 말해놔요. 차 번호 정확히 전달하고요. 당연하죠. 잘만 되면 성공보수까지 두둑하게 전달한다고 실수나 하지 말라고 전해요. 통화를 끝낸 아들은 신나는지 조용히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전 제대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어머님의 뒤를 따라갈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숨죽여 방으로 돌아온 뒤 조용히 서랍을 열어 작은 가방에 여권과 지갑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만 몇 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택시를 불러놓고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현관문에 신발을 끼워놨죠. 그렇게 아들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집을 빠져나온 저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터오는 게 보이더군요. 공항에 도착한 저는 얼른 창구로 가서 항공사 상관없이 가장 빠른 캐나다 항공권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1시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취소된 표가 있더군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하나뿐인 오빠가 캐나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정오빠가 있는 캐나다로 가 몸을 숨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출국장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냥 피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전화를 받아 둘러대기로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아침부터 어디 가신 거예요?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미안하다 준성아. 엄만 오늘 못 가겠어. 뭐라고요? 왜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 왔다. 너 피곤할까봐 안 깨우고 혼자 왔어. 뭐예요? 아니 저 펜션도 다 예약했는데. 미안하구나. 할머니 간호하느라 엄마도 몸이 많이 상했나봐. 거기가 어딘데요? 어느 병원이에요? 아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너까지 올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치료받고 집에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의사 선생님 오셨다. 이만 끊자. 엄마가 나중에 연락할게. 엄마! 엄마! 아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해 출국장으로 향했네요. 몇 분 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죠.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서러움이 복받치더군요. 그렇게 한국에서 도망치듯 떠나와 캐나다에 정착한 지 7년째. 소박하고 아담한 제 식당은 어느새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열심히 장사하고 오후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휴식하고 있었죠. 그때 낯익은 얼굴의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상대를 반겼네요. 어머, 김 형사님, 여긴 어쩐 일로? 그러자 체격 좋은 중년의 남자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고친 범죄자가 캐나다에 숨어 있다고 해서 일 때문에 왔다가 사장님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들렀어요. 다부진 체격과 매서운 눈매를 가진 그 남자는 바로 제가 한국을 떠나오며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들과 그 친엄마의 범죄 모의를 제보한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라고는 아들이 한밤중에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전부였네요. 어둠 속에서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예감한 제가 급하게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거든요. 김 형사님은 어설픈 저의 제보를 무시하지 않고 혼자서 수사해 거대한 보험 사기단까지 검거해낸 대단한 분이셨죠. 제가 한국을 떠난 뒤에도 그 사건을 파헤치고 아들과 친엄마의 뒤를 쫓아 그들이 꾸몄던 무서운 계획을 수면 위로 밝혀낸 겁니다. 알고 보니 아들의 친엄마는 이미 사기 혐의로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때가 심지어 가석방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절 해코지하기 위해 도움을 받으려던 사람들은 조직적인 보험 사기단이었답니다. 김 형사님은 끈질기게 그들을 쫓아 죄를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했죠.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재산을 정리하고 다시 캐나다에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형사님이 몇 년 만에 캐나다 저희 식당에 찾아오셨으니 어떻게 반갑지 않을 수 있겠어요. 헌데 웃는 얼굴이던 형사님이 갑자기 웃음을 멈추더니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 김준성과 정혜진의 근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사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온 힘을 다해 키워낸 아들이 절 죽이려 한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죠. 어떻게 지내나요? 김 형사님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정혜진은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임종 때 간수들한테 계속 아들을 불러달라고 했다네요. 근데 김준성이 끝내 면회를 가지 않았다더군요. 김준성은 일이 실패한 걸 전부 자기 친모 탓으로 돌린 것 같아요. 그럼 준성이는요? 그 애는... 김준성은... 아들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형사님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사채업자들이 달라붙었어요. 도박비 때문에 그런 짓을 꾸민 건 알고 계시죠? 교도소에 있던 사이에 이자까지 불어서 빚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가진 걸 전부 팔았지만 다 갚지 못했죠. 결국 사채업자들한테 감금되어 폭행당했습니다. 그러다 도망치려고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됐네요. 네? 그럼 장애를 갖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역 근처를 떠들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가끔 무료 급식소에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에 쩔어서 정신도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완전히 폐인이 된 겁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초췌한 얼굴의 사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목발을 집은 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군요. 한때 제가 그토록 아꼈던 아이의 변해버린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복지단체에서 몇 번 도움을 주려 했지만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은 아예 가까이도 못 오게 한답니다. 저는 심경이 복잡해 뭐라고 말을 잇지 못했네요. 한 사장님은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식당도 잘 되는 것 같고. 네, 덕분에 감사하게도 잘 지내고 있어요. 바로 그때 주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양파가 떨어졌는데 제가 마트에 다녀올까요? 저희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었죠. 한국계 혼혈인 것 같았는데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그래, 고마워. 가는 길에 두부도 좀 사다 줘.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오신 손님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니엘이 저에게 배운 어색한 한국어를 영어와 섞었으며 김영사님께 인사했습니다. 직원인가요? 그렇긴 한데 평범한 직원은 아니에요. 2년 전에 길에서 만나 저희 숙소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럼 고아... 네, 다니엘은 부모님이 마약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거리를 떠돌던 아이였어요. 제가 식당에서 일자리 주고 숙소도 제공했죠. 지금은 요리 배우는 학교에도 다니고 있어요. 아이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걸요. 그때 또 다른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계 소녀 메이린과 베트남계 소년 토니였네요. 사장님, 학교 다녀왔어요. 어서와,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다니엘, 마트에서 돌아오면 다 같이 밥 먹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모두 저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에요. 이 동네엔 가정이 해체되어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단지 준성이에게 다 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성이가 저를 해치려 하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괘씸하고 무서웠지만 그 아이를 온전히 품어주지 못한 제 책임도 있지 않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엔 실패 없이 꼭 저 아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바르게 자라는 걸 보고 싶어요. 제 말에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토론토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준성이를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무서운 기억을 남겨 고국을 떠나오게 한 아이라도 처참하게 사는 꼴을 전해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때나마 저의 아들이었던 준성이가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더는 젊은 날을 낭비하지 않기를, 불구가 된 몸보다 망가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길 간절하게 빌어봅니다.